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부터 새로운 광고가 또 하나 들어왔죠. 예. 자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알바몬이란 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배우 목소리가 아주 익숙하더라고요. 그렇죠. 해리가 나왔어요. 실은 이 광고가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TV에서 볼 수 있었던 광고인데 거기에 오디오만 따가지고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들한테 다시 한번 들려주겠다. 알바몬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광고를 다시 싣게 됐죠. 저희는 해리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다방도 그렇고요. 예. 아무튼 이 광고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3편이었거든요. 근데 3편 중에 창당, 알바당, 창당 요거는 빠졌고요. 2편을 그대로 같이 이어가지고 저희가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편이 최저 시급편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최저 시급편은 고깃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에게 이 사장님이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생색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해리가 아이고 사장님이라면서 2016년 최저 시급은 6,030원이라는 팻말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6,000원 올려줄게 라고 생색을 낸 게 오히려 최저 시급보다 낮은 거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상 손님 편에서는요. 계산대에 서 있는 알바생에게 카드 던지는 손님. 예. 나 진상인데 뭐 이러면서 던지는 손님이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알바당 아까 창당했다 그랬죠. 해리가 진상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귀한 집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카드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요.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상 진짜 부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 광고가 나간 다음에 네티즌들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때 당시 댓글들 살펴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이상한 공익 광고보다 해리가 나오는 알바몬 광고가 더 공익 광고네. 그렇죠.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이달 말까지 알바몬 관련된 광고 계속 실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진짜 알바 권리 어떻게 찾을까? 또 알바생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 번씩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알바몬에 올라와 있는 알바 구직은 이렇게 알바생들을 대우를 잘 해주나요? 100%라고는 얘기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알바몬에서는 이런 악덕업주를 가려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사이트군요.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이런 시급. 아이고 사장님 최저 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철원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네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구독 2만 명 돌파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북스의 구글의 미래 이 책 20권을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이 실은 이 IT 전문가들만 보는 책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 응모를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김영사의 사피엔스 이벤트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구글의 미래는 제목만 봐도 좀 딱딱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책도 막상 읽어보면요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책 지금 읽고 있거든요. 실은 다 읽지 못했고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실적을 10% 올리는 것보다 10배 성장시키는 게 더 쉽다. 구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0%보다 어떻게 10배가 더 쉬울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10% 성장은요, 기존 패러다임 내에서 고민하면 해결이 되는데 10배 성장은 모든 것을 파괴적으로 혁신해야 가능하다. 차라리 10%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단 아예 모든 거를 제로시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레드오션에서 10% 실적 올리기보다는 블루오션에서 10배를 성장하는 게 더 쉽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진짜 통찰력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IT 잘 모르는데, IT랑 친하지 않은데, 이런 분들 응모하셔도 충분히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의 미래라는 책이 땡긴다 이런 분들은요, 저희 팟빵 경제브리핑 게시판에 경제브리핑이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섹션, 그러니까 내용이죠. 내용, 메인으로 다뤄줄 만한 내용,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 중에 이게 괜찮다, 계속해라, 이런 질책, 응원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국내 경제계의 조선, 해운 이 업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타자가 누굴까, 이런 얘기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건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네요. 왜냐면요, 요즘 건설이 국내에서는 죽쓰고 있잖아. 예. 그나마 버텨주던 게 해외 건설이었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가 진짜 죽을 썼대. 한마디로 조선이나 해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수주를 거의 못했다는 거죠. 예. 이 내용은요, 오늘 해외건설협회에서 밝혔는데요. 이달 13일 기준으로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요, 총 141억 3천만 달러 정도 된대요. 이거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무려 40%나 감소한 수치래요. 거의 반토막 났다는 얘기인 거죠.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해운이 어차피 조선 따라가는 거니까 거대 규모의 제조업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40%가 작년보다 감소하니까요, 이게 무려 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예. 진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 봐서도요, 이게 상당히 위기감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했잖아. 중동으로 나가라. 그래서 중동 건설 잘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중동 건설이요, 6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대. 중동에서 무려 44%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설마 중동에서 건설하라고 했겠어요? 중동에 있는 IT 회사 취직하라고 했겠지. 그랬나? 아무튼 중동으로 나가라 그랬잖아. 근데 그 얘기 듣고 건설업들이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감소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남미 지역, 요즘 여기 경제 위기란 얘기 많이 들리죠. 예. 그래서 그런가 여기도 지난해보다 6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올 하반기 이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대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뭔가? 일단 건설사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중남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중동,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수주를 따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란에서도 하반기에는 첫 낭보가 날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 얘기를 거론하더라고요. 지난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림산업이 가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게 수력 발전댐이거든요. 예. 이게 19억 달러 정도 된대요. 이게 연내에 계약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대요. 근데 과연? 왜냐하면 예전에 우간다 갔었을 때 대형 성과 올렸다고 발표를 청와대에서 엄청 크게 했잖아. 그쵸. 모든 신문이 다 받았었죠. 근데 그 액수가 얼마였어요? 겨우 3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8억 원. 이것밖에 안 됐잖아. 대통령이 우간다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도 이 38억보단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적지 않은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MOU 이런 거 체결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수입이 많았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요, 두 가구 차이가 별로 안 난대요. 맞벌이 하는데.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13일 통계청이 가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 월 평균 소득이 2006년 1분기에는 368만 원이었대요. 근데 10년 뒤인 올해 1분기에는 592만 원. 그러니까 10년 만에 61%가 늘었어요. 둘이서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반면에 외벌이 가구는요, 같은 기간 270만 원에서 377만 원, 약 40%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1대 40이면은 통계상으로는 맞벌이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가 더 많이 벌고 있네요. 예. 그런데 두 가구의 소득 격차가 2006년에는 1.36배였대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1.57배로 조금 벌어졌어요. 아이 그러면 다 맞벌이 해야 되겠네. 예. 근데 문제는 같은 기간에 이 흑자액,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지출액을 뺀 것을 말하는데 흑자액 증가폭은 오히려 외벌이 쪽이 크다는 거야. 아, 많이 버는 대신 더 많이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맞벌이의 평균 흑자액은요, 2006년 1분기에 8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159만 원, 약 97%가 늘었어요. 오,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 반면에 외벌이 가구 흑자액은 33만 원에서 71만 원, 112%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은 외벌이가 오히려 더 많은 거죠. 10년 동안 200만 원 넘게 늘어난 맞벌이 부부 소득의 상당액이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세금, 국민연금, 대출이자 이런 것들을 일컫는데요. 그리고 교육비에 주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부들이 정작 소비라고 할 만한 것에는 못 썼다는 거야. 그렇군요. 실제로 외벌이 부부의 비소비 지출은요, 10년 동안 50% 증가하는 동안 맞벌이 부부의 비소비 지출은 79%나 늘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정작 부부들이 자기네 옷을 산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보다 애들 학원비, 교육비, 그리고 전세, 주택 매매 여기에다가 쓴 은행 이자 이런 거 내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실은 저는 외벌이인데 제 주변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둘이 벌지만 진짜 남는 게 없다. 맞아요. 이 말이 진짜였군요. 저는 에이 둘이 벌면서 괜히 힘든 척한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일단 많이 벌면은 자기네들이 많이 번다는 이유로 비싼 아파트, 전세를 살든 자가로 살든 은행 빚을 내게 된단 말이죠. 800만 원 벌어도 10억짜리 집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좋은 동네 살면 학원도 비싼 데 보내야 되고 남들 하니까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구조조정 때문에 맞벌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결과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네. 외벌이가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최근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미세먼지 걱정 진짜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9월 말까지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대. 진짜요? 이 얘기는요,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혔어요. 여기서 밝힌 내용을 살펴봤더니만 이달 들어 서울 미세먼지 농도 단계가 보통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9월 말까지 대체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밝혔대요. 실제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6월 들어서는 서울 대기가 진짜 깨끗해진 걸로 나타나요. 이달 들어 어제까지, 그러니까 13일까지 서울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 발령된 날이 하루도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 한 2주 정도는요, 계속 보통 수준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6월 이후에 이제 여름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상공에 대기 흐름이 빨라진대. 이 대기 흐름이 빨라지니까 미세먼지가 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거기다가 또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있잖아요. 네. 화력발전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력발전 가동도 줄어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진짜 그럴까? 진짜 이걸 믿어도 될까요? 저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난방은 하지 않지만 에어컨은 키잖아. 화력발전 계속 돌아가는 것 같던데? 오히려 전력 소비로만 따지면 여름이 더 많죠, 겨울보다. 그러니까 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가 도대체 이게 믿어도 될까 의심이 들어요. 음모론을 신봉하는 저로서는 앞으로는 이것마저 조작을 하겠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티즌들 댓글을 살펴봤더니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니 내일 날씨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9월까지 예측하셨대요?
고등어야 미안해 이 얘기를 써놨어.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고등어를 지목했었잖아. 네,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에 하도 민감하니까 포털에다가 미세먼지 이걸 치거나 아예 포털 첫 화면에 보면요, 자기네 동네 그 날씨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걸로 이제 미세먼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그 포털과 연계를 해서 이 수치 자체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담배를 사면요, 담배는 몸에 나쁩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담배를 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요, 12월 23일부터네요, 이 담배갑에 붙는 경고 그림이 상단으로 올라간대. 그럼 더 잘 보이겠네요? 그렇죠. 더 잘 보고 흡연을 해라. 아니, 잘 보고 흡연을 해야 해요? 더 잘 보고 금연을 해라. 그렇죠. 이런 취지겠죠. 보건복지부가요,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개정안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배갑 포장지 앞면, 뒷면의 상단에 경고 그림, 경고 문구를, 그리고 옆면에 경고 문기를 표기해야 합니다. 경고 그림과 문구는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를 해야 되고,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그림, 문구 외에 다른 그림이나 다른 문구 등은 표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담배 회사들이 또 빠져나갈 구멍이 혹시 있지 않을까 다 막아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담배 외에도 이제 전자담배, 씹는 담배 포장지에도요,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씹는 담배도 있나 보죠? 이 제품을 즐기는 분들이 많진 않은데 마니아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담배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이게 둘 다 문제가 있어. 둘 다 담배를 안 피잖아. 그러게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나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아니 근데 제가 만약에 담배 애용가다 그러면 담배갑에 어떤 그림이 있든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이 그림으로 이게 되겠어? 지난번에 저희가 만났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담배값에 이런 문구가 있어도 그거를 이쁘게 가릴 수 있는 케이스를 곧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입히는 그런 케이스처럼 담배값 전용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그림이나 문구를 예쁘게 가려주겠다. 근데 이거 천기 누설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나? 오늘 애플 매니아들은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애플이 대단한 발표를 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계셨던 iOS 10 이거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오늘 애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라고 그러죠.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던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운영체제 차기 버전인 iOS 10을 선보였어요. 이날 공개된 iOS 10은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음성 비서 실이 있죠. 예. 이 기능이 엄청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실이 눌러가지고 그냥 물어보고 검색하고 이 정도에만 쓰였는데, 다른 앱들이랑 연동 기능이 엄청 강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것도 가능하대요. 시리야 위챗으로 박 PD에게 내가 5분 늦을 거라고 전해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챗 대화창에 내가 5분 늦을 거야 이런 문구가 뜬대요. 그러면 내가 그걸 확인하고 바로 이거 맞네 하면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따로 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또 우버 통해서 차 불러줘 이렇게 되면 우버 앱이 바로 떠가지고 차를 부를 수 있대. 이거 아직 카카오 택시랑 연동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카카오 택시 불러줘 하면 카카오 택시 앱이 바로 켜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카톡 개발자들이 만들어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메시지라 그러죠. 예. 아이폰에서 아이패드에서 주로 쓰는 그 메신지 기능이 엄청 강화된대요. 일단 메시지 대화 형식으로요,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달 주문도 할 수가 있대요. 게다가 재미난 것은 손글씨 있잖아. 누구한테 고마워 이거를 문자로 보내는 것보단 내가 직접 쓴 땡큐라던가 고마워 이거를 손글씨로 써서 보내면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잘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아이메시지에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야. 오. 거기다가 예전에는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동영상 공유가 안 됐잖아요. 사진은 보낼 수 있지만 비디오를 거기다 직접 붙일 수가 없었어요. 비디오도 바로 붙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능이 엄청 강화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들으시면서 좀 뭔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실이나 뭐 이런 게 연동되는 게 보통 지네 앱에서만 연동이 됐잖아. 그렇죠. 지네가 자체 개발한 거에서만. 근데 제가 방금 위챗 얘기했죠. 예. 우버 얘기했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애플이 전략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다른 업체와 연동되지 않는 이 폐쇄적인 애플의 이 전략이 아니 이제는 개방형으로 바꾸겠다. 위챗이나 왓츠앱, 우버 같은 다른 타사 앱과도 연동시키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예. 도대체 애플이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요즘 아이폰이 그렇게 예전만큼 잘 나가진 않잖아. 예. 아이폰 6S가 그렇게 판매가 잘 되지도 않고 아이폰 SE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애플이 이제 아이폰으로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애플 TV 이런 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려면 모든 거를 자기가 개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기네들이 모든 솔루션까지 만들 수는 없잖아. 결국은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동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과 같은 폐쇄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도 오픈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전략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맞는 지적인데요. 근데 너무 늦었어. 좀 빨리빨리 좀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진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아이폰 점유율은 정체 상태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계속 폐쇄 정책을 쓰다 보면 자기들이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애플의 개방 정책이 진짜 박 PD 지적처럼 너무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애플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릿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러면 오늘은 IT 섹션 하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진짜 대박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거는 어제 저녁이에요. 근데 대부분 뉴스를 접한 시각은 아마 오늘 아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무려 31조 원, 31조 원짜리 메가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회사인데 31조 원이나 돼요? 예,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이에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산 거겠죠? 그렇죠. MS가 링크드인을 인수하는 건데 기업 채권을 발행한대요. MS가. 어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현금, 이 현금으로만 링크드인을 M&A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과 주식을 뭐 몇 대 몇으로 교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깔끔하게 우리는 100% 현금으로 너네를 사겠다. 이야, 그냥 현금 박치기 하네. 예, 망하기 직전에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웃돈을 주거든요. 근데 MS가 링크드인에 주는 웃돈이 무려 50%에 50%.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줬대? 이 50%가 뭐냐? 링크드인이 주식이 종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5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31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니 MS가 스카이프도 예전에 살 때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스카이프를 살 때 10조 원을 썼대요. 10조 원. 아니 그러면 링크드인은 스카이프보다 3배를 더 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수는 MS 역사상 최대 규모고요. 물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링크드인 주주 그리고 미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관행상 MS가 한다고 하면 대부분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에 시간 순서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MS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워낙 많다 뭐 이런 소문은 듣긴 했지만 링크드인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게 이번 건의 핵심인데요. 과연 링크드인이 30조 원짜리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왜 MS는 링크드인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을까? 정말 궁금하잖아. 근데 사티아 나델리 MS CEO가요, 이번 인수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전문 기업과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뉴스피드 서비스 확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뭐 멋진 말인 것 같긴 한데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같은 얘기야. 뜬구름 잡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곰곰이 해석을 해보면요, 이겁니다. 링크드인을 쓰면서 동시에 MS의 오피스 이런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링크드인이 취업 관련된 사이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무 보면서 다른 데 이직할 거 찾아보란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자, 링크드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링크드인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취업에 특화된 페이스북 짝퉁. 딱 이 정도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북미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서비스예요. 오히려 로열티 측면에서는 페이스북을 능가하더라고요. 어허. 왜 한국에서는 페이스북 짝퉁 취급을 받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직 이런 문제를 꺼낼 때 친한 친구한테도 잘 얘기 안 하잖아. 아우 얘기했다 큰일 나지. 소문나면 그쵸? 이직 그 나가리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링크드인이 특성이 뭐냐면 내 이력, 경력 이런 거를요,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트에 막 적어요. 내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해왔던 프로젝트 내용 이런 걸 막 올린단 말이죠. 우리랑 문화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요,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요, 이게 공개가 돼.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국인의 특성상 안 맞아. 그렇죠. 우리는 이걸 비밀리에 하잖아요, 이직을. 근데요, 이 북미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언제든 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직을 한다. 이게 기본 마인드로 깔려있대. 그리고 심지어 오너, 경영인들도 이러한 마인드를 존중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업무 시간에 링크드인 하는 거를 별로 타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미국은 CEO들도 월급쟁이가 자주 바뀌잖아. 그렇긴 하죠. 등기 임원이 아닌 이상은 걔네들도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찾아야 되니까 터치 안 할 것 같네. 예. 그리고요, 미국 인사관리학회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오호. 여기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의 80%가 SNS를 활용을 해서 채용을 한대요. 80%나요? 네. 그리고 이 80%의 94%가 링크드인이라는 거야. 이거 뭐 따지고 보면 인사 담당자의 거의 절대 다수가 링크드인을 활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나델리가 왜 링크드인과 같은 허접한 사이트를 30조에 샀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북미나 유럽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건 농담이긴 한데 나델리도 딴 데 이직하려고 링크드인 산 거 아니에요? 나델리도 월급쟁이 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링크드인에 나의 이력, 프로필을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을 해서 나의 성과, 이전 프로젝트의 파급력 이런 거를 자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하. 여기에
스카이프를 실시간으로 접촉을 해서 얼굴을 보면서 링크드인에서 바로 면접도 하고 인터뷰를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MS 프로그램을 다 통해 가지고 이직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요. 링크드인의 장점과 MS 소프트웨어의 장점 이런 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링크드인 사이트에서 서류 접수, 면접, 최종 선발, 채용의 전 과정을 끝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대다수 직장인들이 MS 오피스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구글 앱스로 일하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MS 오피스가 손에 익어 있단 말이야. 국내에서도 일젠 공기업 그리고 관공서 이런 데 말고는 대부분 MS 오피스 쓰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 한글에서 나온 한셀 이런 거 있잖아요. 한셀이 그거잖아요. 엑셀. 근데 한셀 파일로 거래처에 이걸 보내잖아요. 그러면 답신이 옵니다. 읽을 수가 없으니 엑셀 버전으로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나빠요. 이번 인수 소식에 링크드인 주가가 무려 47% 폭등을 했어. 47%나? 이게 무슨 제3세계 주식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에 47%가 오릅니까? 오호. 반면에 MS 주가는요 3%가 떨어졌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인수 반댈세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MS가 손해보는 장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물론 시장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MS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MS가 범죄 저질렀어요? 뭔 전과가 있어? 전과가 너무 커. 일단 노키아 노키아 모바일 부문 인수했다가 쫄딱 망했죠? 그랬었죠. 그리고 스카이프. 스카이프. 이 스카이프 역시 제 주위에 스카이프 쓰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거금을 들여서 샀지만 노키아는 이미 망했고 스카이프 역시 이게 성공은 당연히 아닌데 실패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참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윈도우 10 이 업데이트 할 때만 딱 깔리게 만들어 놨더라고 얘네들이. 컴퓨터 킬 때마다 스카이프 깔려가지고 짜증나. 그런데 링크드인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신용등급 평가사에서도요. MS가 지금 최상등급이거든요. 한 단계 내리겠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급을 내려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야.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들이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출판 김영사. 자, 그러면 나델리 MS CEO가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똑똑한 아저씨가 당연히 예상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를 가동한 진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측을 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 아니, 똑똑한 나델리 영화가 왜 이렇게 욕먹으면서 30조를 쓰는 걸까? MS 오피스 이용자가요 12억 명입니다. 오, 이렇게 많아요? 예, 요즘은 모바일 시대니까 예전처럼 PC에 직접 깔진 않아요. 온라인이나 클라우드로 이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정작 MS는 이 12억 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는 거야. 음. 근데
경쟁사인 페이스북을 보자고요. 얘네는 약 10억 명에 달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학력, 주소 이건 기본 정보잖아. 그렇죠. 이 기본 정보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얼굴, 전화번호, 최근 몇 년간의 사진, 그리고 활동 내역, 심지어는 얘가 쓴 일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MS가 지금 강조하는 먹거리가 클라우드랑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는 그렇다 치고 빅데이터 사업을 하려니 결정적인 소스가 없어. 아하. 12억 명인에 달하는 유저가 있음에도 신경을 안 쓰려니 이 12억 명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번 인수가 MS가 페이스북, 구글 경쟁 업체와 제대로 한번 싸워보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 12억 명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뽑아내겠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MS 오피스를 사용한 사람이 12억, 그리고 링크드인 사용자가 4억. 그러니까 단순 더하기를 하면 16억. 링크드인의 장점을 12억 명에 투입을 하면은 토탈 16억 명에 해당하는 상세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대단한 무기가 되겠네요. 이쯤 되면 페이스북이랑 구글과 맞짱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나델리의 포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왠지 좀 찝찝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MS의 핵심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 툴을 인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툴이 과연 핵심 경쟁력을 기대만큼 키워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스카이프처럼 안 써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이번 인수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MS와 링크드인의 결합을 계기로 비슷한 규모의 메가딜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당장 트위터가 1년 안에 팔린다. 골드만삭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12개월 안에 트위터가 매각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MS가 링크드인 인수를 발표하자마자 트위터 주가가 하루 만에 9%가 올랐어. 아, 시장에서 미리 이걸 알고 있었군요. 예, 트위터 하면은 안 오르는 걸로 유명한 주식일 대명사가 트위터란 말이죠. 근데 하루 만에 9%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부 끈앞풀이 있는 것 같아. 내부 정보가 샜나? 내부 끈앞풀이 골드만삭스한테 찔른 것 같아. 즉 이번 메가딜을 기점으로요, 거대 규모의 M&A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IBM, 오라클, 얘네는 전통적인 IT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신흥 IT 공룡, 얘네들이 인수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냐면 안 하면은 도태되니까. 아, 그렇죠. 링크드인 인수를 구경한 페이스북이 역으로 MS와 같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을 인수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에 꽂힌 애플과 테슬라가 자신들만의 기술로 전기차를 과연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인수를 반드시 타의에 의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MS와 링크드인의 결합이 휘발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겠네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의 손가락이 움직여. 그거 끔찍해요. 그리고요, 주인공의 숨겨진 아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쌩긋 웃어. 모두 차기작을 염두에 둔 세팅이잖아. 아니, 근데 너무 엽기영화만 본 거 아니에요? MS와 링크드인의 결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숨겨진 아기가 있군요. 다음 타자가 누구일까? 어떤 아기가 쌩긋 웃을까?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글을 여러분들한테 공유시켜 드릴 생각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내용은요, 테드라고 알고 계시죠? 네. 이 테드 강의에서 소개됐던 내용을 다시 축약한 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957년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왜 그랬냐면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가 발사에 성공했거든요. 네. 미국에선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소련이 이 인공위성에 핵탄두를 실면 이게 미국에 핵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 이런 공포감이 미국 전역을 휩싸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학교에서는 이 소련이 핵탄두로 공격할지도 모른다. 방공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충격적인 충격 오브 충격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당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대요. 항공우주 분야에서 소련에게 영원히 뒤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대학 전역에 퍼진 거야. 그래서 아니 소련 왜 이렇게 얘네들이 기술이 발달했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존스 호킨스 대학에도 응용 물리학과가 있었대요. 네. 여기 연구원 2명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심을 먹으면서 소련이 인공위성 이거 성공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 핵탄두 공격한대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연구원 중에 한 명인 기에르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인공위성 진짜 있는 거 맞아? 만약에 있다면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 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던 와이펜 바흐 박사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 재밌겠는데? 바로 실험을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펜 바흐는 전자파 수신 전문가였거든. 네. 자기가 전파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둘이 정신 먹다 말고 연구실로 뛰어갔어요. 막 이것저것 이제 실험을 했겠죠? 2시간 만에 실제로 이 스푸트니크가 보내는 신호를 잡아냈대. 직접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요. 소련은 이 인공위성 성공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의 신호를 찾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놨대.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얘네가 그 신호를 잡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진짜 제대로 했었으면 이 신호 2시간 만에 못 잡아냈겠죠. 아무튼 이런 일화도 있다고 그럽니다. 나 잡아봐라 그거네. 그런 거지. 아무튼 이 소리가 실제로 들리니까 이 두 연구원이 더 재미난 생각을 한 거예요. 신호를 듣다 보니까 이게 주파수가 조금씩 변하는데 이거를 조금만 계산해 보면 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위치와 속도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자기들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같이 응용 물리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재밌겠는데? 그러면 그 계산 내가 도와줄게. 다른 연구원들이 거기 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만 진짜 스푸트니크호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 바로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연구가 여러 사람이 참가하다 보니까 이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되게 화제를 모은 거예요. 결국은 연구소장 기회도 들어간 거야. 네. 연구소장 기회에 들어갔으니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대학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연구가 아니잖아. 지네들 원래 연구해야 될 건 따로 있고 이거는 애들이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로 시작한 연구잖아요. 당연히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이거 할 거 있으면 논문이나 빨리 써라. 보통 그렇게 우리나라 대학 같으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소장은 좀 달랐대요. 오히려 자기가 연구 아이디어를 하나 더 플러스했어. 뭐냐면 얘네들한테 이런 거지. 아니 니네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면 반대로 지상에 있는 무언가의 위치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지 않겠니? 그 얘기를 들은 박사들이 또 무릎을 쳤다는 거지. 그거 가능하겠네. 모든 연구원이 이제 또 거기에 매달렸다는 거야. 매달려서 위성을 이용해서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그 방법을 결국은 알아냈대요.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됐대. 그리고 이게 군사적으로 사용되다가 30년 후에 대중에게 공개됐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위치 측정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몇 번씩 들여다보는 GPS. 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이름이 GPS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GPS는요.
두 연구원이 점심을 먹다가 생각해낸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유, 그러면 보통 12시에서 1시잖아요. 기업에서. 그 점심시간 철저하게 지킬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네. 그렇지. 현대차처럼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생각해보세요. 이 두 사람이 점심을 먹다가 작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서 하다가 조금 내가 부족하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또 그거에 자기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태고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 위대한 아이디어가 된 거란 말인 거죠. 예. 원자폭탄도 제조 과정이 비슷하잖아요. 여러 천재들의 아이디어가 결합이 돼서 뭐 결국 나쁜 일에 쓰이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처럼 위대한 아이디어는 결국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문화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GPS 하니까 키즈폰이 생각나네요. 요즘 키즈폰이 난리라는 거예요. 키즈폰의 핵심 역할이 GPS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위치의 오차의 범위가 수킬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2km, 3km까지 오차가 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GPS 기능을 제대로 사용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 애들이 쓰는 거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던데. 그 GPS가 심지어는요, GPS가 아니라 이통사 기지국이래.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창피 당할까봐, 비난당할까봐 뭐 이런 아이디어 사장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벗어버리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다 보면 진짜 이런 GPS 같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주변에 나 이렇게 아이디어 나올 사람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그런 여러분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변 사람이 되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게시판 아니면 저희 공용 메일 또 저희 전화번호도 저희 뉴스백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거기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